원하는 부분에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사례는 네이버 그리고 모모스커피의 사례입니다. 5분간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표 최수연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은 기술 혁신의 혜택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때 달성할 수 있는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본질 또한 이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기회의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토양 위에서 지역 골목의 작은 상점들이 전국구 브랜드로 거듭나고 무명의 작가가 글로벌 컨텐츠의 스타가 되는 역동적인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네이버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판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원활한 자금 순환인데요. 저희는 이를 위해 전 세계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품의 결제 후에 약 3일 만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의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소상공인들이 자금의 압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AI 생태계 조성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했고 네이버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기술의 취약 계층과 지방의 소규모 브랜드들에게 AI 기술을 전파하며 기술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모스 커피는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의 브랜드이자 네이버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2007년 부산의 온천장에 위치한 4평의 작은 커피점으로 출발한 모모스 커피는 부산에서만 멋진 매장 4개를 운영하며 특별한 커피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간에 집중해왔던 모모스 커피는 온라인에 대한 확장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네이버가 제공하는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부산의 지역 커피점은 전국의 커피 애호가들과 연결되며 네이버 입점 2년 만에 채널 매출이 9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모모스 커피의 성장으로 매장과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AI 기반의 업무 효율화 솔루션인 네이버 웍스도 도입하는 등 저희와의 접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을 늘리는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AI 도구들을 제공하여 기술의 활용에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모모스 커피가 만나 함께 성장한 것 같이 더 많은 지역 브랜드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임팩트를 통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모모스의 파트타임의 바리스타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자 현재는 모모스 커피를 이끌고 있는 전주연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 로컬 브랜드 모모스 커피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주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확장하거나 이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럴 때일수록 부산을 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부산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 브랜드로서의 강한 정체성은 유통과 시장 확장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조금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2013년 자사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지만 사실 지역 기반의 작은 기업이 전국 단위의 유통을 구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그 벽을 넘게 해준 전환점이 바로 2023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입점 제안이었는데요. 사실 입점까지 꽤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은 우리가 지켜온 브랜드의 가치가 혹시나 희석될까 봐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그 고민이 무색하게도 네이버의 지원은 단편적인 보조금이나 마케팅에 그치지 않았고 저희의 브랜드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단골 고객을 만들고 또 소통하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유통사업은 기록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전국의 커피 애호가들에게 저희 모모스 커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저희의 판매 채널을 넘어 업무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쇼핑 라이브로 고객과 소통하기도 하고 네이버 웍스, 클로바 노트를 통해서 사내 소통과 협업의 효율을 좀 높이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를 통해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의 다른 창업자들과 적극적으로 그 경험을 나누고 있으며 더불어서 저희만의 임팩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로컬 브랜드로서 도시를 지키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고 네이버와 함께 온라인에서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성수 장관님 반갑겠어요? 네, 갑자기 옛날 생각납니다. 뭐 그때 했던 노력들이 좀 지금 모모스 커피 보니까 좀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 시작할 때 그때 온라인 사업자 1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기자분들이 1만 개는 무슨 1만 개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사업자 숫자들이 몇십만 개까지 돼서 아, 그래요? 네. 몇 개예요? 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70만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숫자가 사실 온라인 스토어에 개설한 거의 총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시작하면 아까 그 말씀 어디서도 주셨는데 3년 동안 지원하고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잘 될 때까지 함께 하면 이 뭐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뭐 정말 기쁩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네. 저도 퇴임하고 어떻게 네,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로 서로 좀 돈독해지시는 기회가 또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CJ E&M 그리고 식품 제조기업 영풍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E&M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 윤상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님 모시고 뜻깊은 상생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CJ E&M 단독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저희의 K콘과 함께 글로벌 함께 나가고 있는 1,100여 중소기업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대통령님의 믿음, 그러한 믿음을 저희 중소기업들과 가장 일찍부터 좀 저희는 계속 좀 시작을 해왔습니다. 지금이야 K컬처를 이야기를 하면 글로벌 곳곳에서 다 알아주고 반기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K콘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12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닥 K팝과 K컬처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K콘을 좀 시작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작은 무대였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떤 시도와 이런 도전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금 한 14년이 흐른 지금까지 보면 약 한 1,100개 넘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뭐 한 3.6배에 이르는 현장에서의 수출 계약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K콘 현장 보시면 K팝 팬들은 너무나 열광적입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약 10만 명 이상의 K-팝 잘파 세대들이 모여서 K-팝을 즐기고 그 다음에 단지 K-팝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K-컨텐츠, K-드라마, K-뷰티, K-패션, K-푸드를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10만 명이 모인 그 K-팝 팬들에게 좀 더 다양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K 제품, 브랜드들을 알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용 부스를 우리 중기부와 함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B2C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바이어들 좀 초청을 좀 해서요.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수출 상담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 저희와 함께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신 저희 영풍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이 K콘 현장을 통해서 100억 원 이상에 넘는 또 수출 계약까지 좀 만들어내신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는 K컬처의 골든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정말 공감하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K컬처를 저희가 등에 업고 보다 글로벌에서 더 과감하게 진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넓게, 더 크게
저희 K콘을 좀 확장시킬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미 K 브랜드가 이미 수요가 검증된 미국하고 일본 같은 시장에서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 브랜드들과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작년부터 LA시 정부는 저희 K콘이 열리는 LA 주간에 K콘 데이즈를 지정을 해서 LA시 정부가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저희 K콘과 K브랜드 프로모션에 같이 좀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좀 진출하지 않았던 중동이라든가 유럽, 그 다음에 중화권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문호를 좀 넓혀가면서 보다 많은 K 브랜드들이 현지에서 팬들을 만나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종합적으로 K 컬처의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 이렇게 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좀 나갈 때는 민간의 힘만으로는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들과 함께 보다 과감하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K컬처 300조, 문화수출 50조 정책 수립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대통령님의 어떤 그 정책 약속 때문에 저희 미디어 컨텐츠 업계 모두 굉장히 이번 기회야말로 다시 한번 저희 K 컨텐츠가 글로벌에서 지속 성장하고 날개를 달을 때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K콘을 비롯해서 저희 다양한 이제 앞서 뭐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K 컨텐츠가 글로벌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중소 제작사라든가 앞서 이런 AI 스타트업들까지 함께 동반 성장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조재곤입니다. 조금 전에 CJ E&M에서 우리 K콘이라는 해외에서의 어떤 K컬처 행사에 저희가 동반 참석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둔 기업입니다. 저는 93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33년간 식품을 주로 생산해서 해외 주로 수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발한 제품은 상온에서 유통이 되는 떡볶이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제 아내가 좋아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떡볶이는 냉장 유통이고 유통기한이 사실 좀 짧았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에 이런 제품을 상온에서 유통되도록 개발을 했고요. 또 해외 여러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컵에 담아서 유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도달하죠. 해서 2020년부터 저희는 이제 K콘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이제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실제 참석을 해서 여러 바이어나 또는 소비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거나 저희 브랜드를 알린다거나 시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꽤 많은 한 120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연간 한 3천만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지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브랜드화해서 저희 브랜드는 요볶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로 앞으로 세계 시장에 요볶이. 네. 많이 들어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좋은 기회가 더 확산되고 저희가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떡볶이도 분명 글로벌한 상품이 그렇죠. 되고 또 하나의 K컬처에 묻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저희가 1억 불 또 나아가서는 10억 불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네. 또 중소기업과 이런 그 대기업 간의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좀 잘 좀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볶이라는 떡볶이 그
포장식품이죠. 네. 거기에 어묵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어묵이 없는데 어묵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저는 어묵을 저희가 주로 먹는 편이라. 보통 이제 어묵을 많이 먹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해외인들에게 오로지 보니까 떡만. 떡하고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 치즈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원래 전통의 이제 빨간색의 네, 된장 떡볶이. 고추장 이제 떡볶이. 한국적인 고추장 떡볶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나라에 조금 더 이렇게 입맛에 다가가는 이런 제품도 꽤 많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인도에 나가는 지금 카레 홍보 떡볶이가 시간입니다. 하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전통 음식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그렇죠. 인기리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고추장 떡볶이에 어묵 넣은 것도 개발을 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임신출산용품 제조기업 모유사의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5분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의 진옥동입니다. 신한금융이 후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육아휴직률이 사용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한 29% 정도로 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 사정상 육아휴직을 쓰려면 눈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사실은 기업에 재무적으로 부담이 돼서 사실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휴직 직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중소기업에 장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신한금융그룹도 작년 6월에 대중소농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해서 같이 힘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시행이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7개월 만에 2,713개 기업에서 약 36억 원 정도가 저희가 출연한 기금에서는 36억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게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같이 오신 그 모유사의 김미진 대표님 소개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임신, 출산, 육아 큐레이션 브랜드 모유사 대표 김미진입니다. 모유사는 이번 신한금융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2,700개 기업 가운데서요, 사례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유사는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회사를 만들고자 시작한 기업입니다. 저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요. 엄마가 엄마이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30년 동안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일과 돌봄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소기업에게도 육아휴직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 명의 공백이 조직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1년 동안 일할 대체 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지원은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도 직원의 육아휴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용기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재 대체 인력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는 인수인계 자체는 1개월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인력이 실제 업무에 적응해서 제 역할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수인계 지원금이 중복 근무를 꼭 하지 않아도 대체 인력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면 중소기업에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한금융 직장 어린이집이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에게 개방하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직장 어린이집도 이런 움직임에 함께 해주신다면 중소기업에 일하는 부모님들에게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유사는 이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생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생 협력의 씨앗이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사례 소개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풀무원 식품 그리고 두부류 제조기업인 우천식품의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무원 식품 대표 천영원입니다.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에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생 협력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협력사 임직원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중기부, 고용노동부, 상생협력재단, 식품산업협회와 협력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스마트 팩토리 구축, ESG 역량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상생복지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년 풀무원 아카데미 힐링센터에 입소하여 식생활 습관, 몸 습관, 마음 습관 등 주요 생활 습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바디와 같은 건강 체크 기기와 서비스를 21개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전을 위해서 내일체험 공제에 협력사 직원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이는 고용안정부터 안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은 품질 관리와 안전,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사의 냉장, 냉동,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진단과 해외 유통사 오디트에 대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저희는 인권, 환경, 에너지 등 ESG 경영에 대해서 글로벌 기준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진단하고 또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앞으로도 상생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여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식품 기업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풀무원과 22년째 함께하고 있는 협력기업 우천식품의 조태원입니다. 저희 우천식품은 2004년도에 문을 연 뒤로 풀무원과 함께 건강한 두부를 만들어온 식품 기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풀무원과의 상생 협력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생 협력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과 목적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로자 복지 개선과 품질 경영 강화 속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째, 사람을 챙겼습니다. 풀무원은 저희 직원들에게
풀무원 아카데미 힐링센터 입소라는 특별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1박 2일 동안 요가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었고 현장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체성분 측정기 지원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근로자 건강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협력기업 직원들에게 풀무원과 동일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니 저희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체감, 호감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지원은 직원 입장에서 재물 부담을 완화해 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련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기술을 나눴습니다.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축 하나는 품질과 위생 관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통해 냉장, 냉동, 온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면서 식품 위생과 품질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SG 진단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권과 환경, 에너지 영역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 유통사의 오딧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어 대외 신뢰와 기업 역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풀무원의 상생 협력은 사람, 기술, 경영 체계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어주고 당겨주며 함께 잘 사는 환경이 더 넓게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0개 팀의 우수 사례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상생협력이 얼마나 크고 또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자유토론을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자를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 관계상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저희 서면 의견서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견을 적으신 후에 자리에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우리 저기 정운찬 이사장님 제가 평소에 좀 뵙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동반성장. 말씀 한번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럼 먼저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님께 말씀 부탁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반성장연구소의 이사장 정운찬입니다. 먼저 오늘 이 대통령님을 처음 뵙습니다. 저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과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오늘 토픽하고 좀 관계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나토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나토가 뭔지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토는 No Action, Talk Only 약자입니다. No Action, Talk Only죠. 즉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17일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할 계획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한화 오션은 2025년 협력기업인 대원산업 근로자들에게 원청과 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원청 기업의 경영진과 협력 기업의
근로자들 간의 직접 교섭이 적절함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이번 한화의 조치가 원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동일 비율 성과급에 그치지 않고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이익 공유, 협력이익 배분 제도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든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한 조선업 발전 및 마스가를 위해 동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더 널리 나오고 또한 동반의 강도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과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약 3만 개의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제도적 차별과 구조적 진입 장벽에 갇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그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실적, 자본요건,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 획득이 어려워서 입찰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구조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업무 내재화 및 우회 수탁으로 민간 판로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건보공단 등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 우편 발송 서비스 업무를 자체 운영하거나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우편 사업을 불법,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조직이, 다시 말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만든 조직이 업무협약으로 물량을 수탁한 후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포사에 재위탁하여서 독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 회장님도 계시지만 금융권과 대기업의 외면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구매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이 많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하시죠, 계속.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제가 요청서 써왔으니까 이따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조달 시스템 개편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해서 공공발주 물량의 한 50%는 일반 중소기업에 맡기되 50%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배정하는 쿼터제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체 수행 우편 서비스를, 그래서 그 우편 서비스는 뭔가요? DM이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메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 DM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일부를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것이죠. 자체 수행 우편 서비스를 사회적 약자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긴 시간 써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게 조달청은 기재부 재경구소관이죠. 예. 얘기 좀 일단 메모한 거 주신다니까요. 잘 챙겨서.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우선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소기업의 50%, 그 다음에 또 우선 기업의 50%한 100%가 다 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시장이 100%를 특정 계층한테 이렇게 줬을 때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중소기업은 현재도 50%입니다. 한 나머지 50%는 이제 우선 기업에게는 지금
5%, 1 내지 5% 이렇게가 좀 경쟁을 촉진하는데 1 내지 5%를 좀 늘려나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걸 네. 50% 늘리기는 아니, 잠깐만. 오늘 뭐 거기서 답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저는 제안이 있는데 네.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건 하고 그렇게 추가적인 의견도 좀 여쭤보고 네. 나중에 우리 이사장님은 사실 우리 때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많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혁신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중소기업부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공공기관 그 우편 발송 관련 부분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대통령님이 말씀 주셔서 내용 파악해 봤고요. 이게 중기관 경쟁 관련된 부분에 위반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행정조치 관련 처리들이 지금 내용들 하고 있고 세부 사항들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미 사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시해 놓은 거예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중소기업 발전이나 아니면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전문가시니까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방장관도 요새 이거 관련된 거 많잖아요. 우리 R&D도 많고 스타트업 군사 분야 스타트업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특히 군사 분야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던데.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스위스에서 발표한 거 어제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한해서 작년도에 방산 수출이 4위로 올라왔습니다. 4위로. 예전에 9위였는데 우리 정부의 목표가 이제 앞으로 임기 내 4위인데 아마 이것이 중소기업 상생이 계속 이어져되고 협력이 이어져된다면은 굳건하게 중국을 제끼고 4위로 우뚝 솟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고무적인 현상이 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혹시 추가로 하실 분 몇 분 하시고? 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네,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쭉 업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쭉 발표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중소기업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아주 풀문원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걸 정책을 이야기하셨고 카이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중소기업에도 장기간 근속을 하면은 뭔가 10년, 20년 후에 뭔가 희망이 있는 사다리를 갖다가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이런 게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부에도 있고 이런 거를 좀 통합을 해서 뭔가 조금씩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 근속을 하면은 뭔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뭔가 확실한 희망이 있는 그 희망의 사다리를 좀 놔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청년의 문제 그리고 상생정책은 시혜가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지역 문제와 충족되지 못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자신들의 업으로 비즈니스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소셜 디자이너라고 호명하면서 이들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응원하는 무대를 카카오, 국민은행 등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는 일종의 소셜한 IR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직접 모의 투자를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상금이 배분됩니다. 지난해 12월 5일 200여 명의 시민투자단과 15명의 소셜 디자이너들이 만나서 사회적 가치 투자에 감동적인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이들은 식품 사막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두부나 밀가루 같은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이동전방을 운영하는 청년이기도 했고요.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그분들을 전문가로 교육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와 문제 해결을 자신들의 일과 업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이들이 설 자리는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사업을 통해서 확장된다면 지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와 자원이 돼서 더 큰 도전과 실험을 만들고 더 나은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지속적인 사회가치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치 투자기금이나 펀드가 조성되는 통큰 상생활동을 추진한다면 이들 소셜 디자이너들이 지역 창업의 주요한 생태계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소중한 인내 자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차재병 카이 대표님,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그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상생 펀드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례를 보면 각종 정부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의 엄격한 담보와 신용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이 절실한 저신용 중소기업은 본 지원 정책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지원업체 선정 평가할 때 원청서가 추천하는 좀 우수한 중소업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력은 있지만 당장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중소기업부에서 관심 있는 분야죠.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의 물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준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중소기업부의 각별한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들도 지금 금융이랑 같이 그 이제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담보가 없더라도 온라인에서의 그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듯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청사가 좀 해주시면 예, 이런 부분들. 한계 기업들이 그 연명하기 위한 대출은 사실은 좀 자제돼야 되고. 전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금력 부족으로 성장 발전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신용 대출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너 왜 담보 없이 돈 빌려줬어? 뭐 이렇게 아주 문책 당할까봐 안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보강할 거냐가 문제 같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할 일 진짜 많아요. 네. 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한 분을 마지막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공 사례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힘을 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품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또는 연구특구라는 산업단지 내에 어떤 특정 업종을 주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끔 하는 이런,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 지나치게 첨단단지 또는 연구특구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수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단지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입주 제한이 걸립니다. 식품 산업은 안 돼.
이런 제도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타 전통의 어떤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잘 나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종에 묶여가지고 입주를 못한다거나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문을 못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산업단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아주 해롭지 않은 기업이라면 입주를 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좀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북 가면 식품 회사하고 대환영하는 네, 맞습니다. 클러스터가 있는데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한 30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함께 와서 지역을 떠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조재곤 영풍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네. 제가 그냥 정리 삼아 저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풀무원하고 거긴 두부 생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두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두부는 다 수입콩으로 하죠? 아닙니다. 저희는 국산콩만 해요? 두부 다 하는군요. 수입콩 중에 유전자 조작 콩 있죠? 예, 있습니다. GMO? 저희 두부는 유전자 조작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써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전자 조작 콩으로 직접 먹는 식품을 제조하는 게 현재 법률상 허용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안 하니까 모르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GMO 표시제를 법으로 시행하잖아요. 예. 지금 전에는 형체가 남는 거냐 안 남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형체가 남지 않더라도 사용했으면 다 표시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게 식품 산업에 미치는, 그래도 식품 산업을 넘어서 사실 국내 농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GMO로 만든 거냐, 그 유전자 조작한 원료로 만든 또는 그게 가미된 식품이냐 아니냐, 사실 관심사인데 지금까지는 정보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앞으로는 꽤 가려보지 않을까요? 표시하면 좀 그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 저희 보면 저희 두부 국산과 수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수입콩 자체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국산콩은 두부 한 모가 한 시중에 3,000원, 4,000원 판다면 수입 두부는 싼 거는 1,500원 뭐 전 가격 이하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걸 쓰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국산의 콩에 더 지금 더 생산 내지는 하려면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CJ ENM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그 식품 생산 판매를 할 때 이제는 예를 들면 간장을 썼다. 근데 그 간장을 GMO 콩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그 표시해야 되잖아요. GMO로 만든 간장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GMO다. 이렇게 표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품은 GMO 아닙니다. 논 GMO 이러면 엄청나게 크게 붙여가지고 팔고 이럴 텐데 그 영향이나 이런 건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대통령 죄송합니다만 제가 엔터 업계라 식품 업계는 아니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그 표시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구매가 꺼려지는. 제가 옆집하고 헷갈렸군요. 네. 일단 네네네. 저는 이제 이런 식품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의 이제 GMO 또 난 GMO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거 아주 심각한 논쟁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수출할 때 과연 이게 GMO 원료가 들었냐 안 들었냐를 따지게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슬쩍 안 표시하고. 저희는 뭐 GMO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떡볶이에 그 간장 들어가면 간장은 아주 뭐 미미하기 때문에요. GMO를 쓰는 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GMO 표시라든지 이런 거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검사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게 좀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 사실은 흔적이 남지 않으면 그 GMO 식품 원료로 제조를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제를 하고 나면 흔적은 안 남지만 그런 GMO 식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더 심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하는 원료, 그러니까 농산물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뭐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식품에 이게 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내 농업에 영향도 꽤 있을 텐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정책으로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하다가 그 후에 없어졌나 거의 없어지거나 계속 저희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일종의 ESG 사업 이런 애로 하는 거고 사회공헌 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꽤 규모 있게 하다가 직전 정부에서 그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예산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그런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100% 독자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매칭 형태로 합니다. 매칭 형태로. 보통 연간 100억 정도 해서 정부 예산 100억. 지금 스마트 팩토리 지원 예산이 그 변경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팍 줄었다 다시 우리 정부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새로 늘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더 늘린 거잖아요. 저희 정부 들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률 개선이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했더니 오히려 고용이 늘더라. 예, 맞습니다. 생산성도 엄청 올라가고. 그 사실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화 로 전환하면 사실은 대대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퇴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함께 이 중소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조 AI 그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멘토들한테 별도로 인원을 선정해서 AI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은 이제 중소업체들한테 이 지원하고 이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단계를 이제 넘어서 말씀하신 제조 AI로 인공지능화로 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산업부에서 지난번에 대통령님 산업부 장관이 어디 경남 타운홀에 갈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맥스 계획이라고 제조 인공지능 전환. 저희 예산 혹시 더 예산을 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되면 굉장히 크게 스마트 팩토리 말씀하신 다음 단계로 대기업과 대기업 자체적인 맥스 알라이언스 하지만 협력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한 3조 정도로 크게 지금 3조 원 그 정도로 지금 산업부하고 중기부 이런 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 중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마련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6% 샜는데 하여튼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은 매우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모범적이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늘려가야 될 일일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상생 협력의 사례도 제가 유의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해서 대한민국 좀 경제 생태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카이
같이 하시는 어디더라? 미래항공.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고 대기업, 공무원, 뭐 전문직 이런 것만 지금 선호하고 그런 이유는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것도 방법이죠. 네, 방법인데 재정을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어준다. 몇 년 하면 그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정운찬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이셨기도 한데 이 경영 개선 또는 기술 발전, 내 성과 이걸 좀 같이 나눠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익 공유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뭐 영세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창업 이 생태계가 그야말로 상호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이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 관계 비슷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던데 뭐 원가 후려치기라고 그러고 경영 개선을 하면 단가 후려쳐가지고 겨우 그 생존할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막 전부 다 가격이 전가를 시켜서 압박을 하니까 그 예를 들면 뭐라 그래 그 벤더 회사들 또는 뭐 납품 회사 여기는 기술 개발이나 경영 개선을 하면 사실은 다 뺏기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로 로비를 하러 다닌다고. 왜냐하면 이제 구매선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로비를 하러 다니니까 경영 개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경쟁력도 좀 개선도 잘 안 되고 뭐 그 문제에다가 속된 말로 쥐어짜니까 좀 이게 좋은 인재 데리다가 보수도 좀 많이 주고 좀 회사도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 새로 들어오는 유능한 인재들이 이 회사와 함께 자신의 인생도 좀 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맨날 이러다 쥐어짜이다가 결국은 뭐 이렇게 끝날 거야. 뭐 내 인생도 여기서 막 박봉에다가 겨우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못 견딜 거야. 이러니까 아예 안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런데 대기업 지배적인 영향을 가진 대기업들도 결국은 이 생태계가 많이 망가지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사실 조선업계도 지금 물론 그 진폭이 커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고급 전문 인력, 숙련 인력이 계속 좀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재충전은 안 되고 이게 다시 나중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도입하는 거에 막 주력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상태로는 그런 것보다는 공존하는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되고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포처럼 관련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팽창하고 크고 이러면 그게 관련 대기업도 역량이 커지고 국제 경쟁력도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기술 개발의 성과가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서 여기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정부의 노력과 몫이 제일 크겠죠. 어쨌든 한 단계씩 착취형 수직 구조에서 상생형 수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 선도적인 역할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이 시간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께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